충격적인 고백이 독일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30년간 가르쳐온 독일 기술의 우월성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독일을 이끄는 미넨 명문고 교장이 인정한 한국의 실체, 150년 기술 자부심으로 뭉친 독일 최고 영재 18명은 한국을 그저 스쳐가는 경유지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단 48시간의 체류는 그들의 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선생님, 독일이 정말 선진국일까요? 단 이틀 만에 독일 최고 엘리트들이 무릎 꿇은 이유,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미넨 기술고등학교에서 30년째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카를 밀러입니다. 작년 가을, 저희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도쿄 국제 로봇공학 박람회 참가였죠. 18명의 영재 학생들과 함께 일본의 최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몇 달 전부터 준비했고, 특히 독일 기술력과 일본 기술력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넨 공항에서 출발하던 날 아침, 학생들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펠릭스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선생님, 일본 로봇들이 아무리 정교해도 독일 공학의 정밀함을 따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전공하는 한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세계 표준이잖아요. 일본도 우리에게 배우러 오는 거려. 저도 내심 동의했습니다. 독일 제조업의 우수성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었으니까요. 150년 전통의 독일 공학, 그 자부심은 우리 모두의 DNA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학생들은 기내에서도 일본 로봇 기업들의 자료를 분석하며 열정을 보였죠. 그런데 태평양 상공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기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일본 열도에 초대형 태풍이 북상 중이며 도쿄 나리타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한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하겠습니다.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삼성 갤럭시나 현대 자동차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막스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공항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새벽 시간인데. 솔직히 저도 걱정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서비스가 중단되거든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조차 심야 시간에는 최소 인원만 근무합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놀라웠어요.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인데도 도시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자마자 연결 통로가 붙었고 문이 열리는 순간 공항 직원 5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인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중 한 명이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라고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상착륙 승객 여러분을 위해 특별 입국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 그게 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입국장이 아닌 별도의 통로로 안내받았고 그곳에는 이미 입국 심사대 3개가 추가로 열려 있었어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는 레나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린 지 3분인데 벌써 입국 심사장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입국 심사 시간이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과 직원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우리 일행 19명 전원이 입국을 마치는데 정확히 5분 12초, 제가 초시계로 쟀습니다. 펠릭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최소 30분은 기다리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수화물 수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이미 돌고 있었고 우리 짐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가방이 나올 때까지 8분. 공항 밖으로 나오니 리무진 버스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지상 직원이 설명했어요. 도쿄행 항공편이 재개될 때까지 서울 시내 호텔을 준비했습니다. 버스로 40분 거리입니다. 태풍이 이틀 정도 더 지속될 예정이라 48시간 정도 체류하실 것 같습니다. 한나가 놀라서 물었죠. 새벽 2시 반인데 호텔이 체크인을 받아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24시간 돌아갑니다. 걱정 마세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가 대낮처럼 밝았어요. 가로등이 완벽하게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전광판에는 실시간 교통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차들이 제법 다니고 있었고 모두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막스가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방금 공항 와이파이 속도 측정했는데 500mbps가 나왔어요. 무료 와이파이가요. 독일 공항에
유료 와이파이도 50mbps가 고작인데 무료로 이런 속도라니?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3시 10분. 체크인 카운터에는 직원 3명이 근무 중이었고 우리를 보자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체크인 과정이 또 충격이었습니다. 여권만 제시하니 직원이 태블릿으로 스캔하고 즉시 룸키를 출력했어요. 한 명당 30초, 19명 전원이 체크인을 마치는데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서 펠릭스가 말했어요. 이상해요. 모든 게 너무 빠른데 정확해요. 독일에서는 정확하려면 느려지고 빠르려면 부정확해지는데 객실에 들어가니 이미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고 생수와 간단한 스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한국관광 안내 책자와 함께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독일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지만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라고 독일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3시 반인데도 도시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편의점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택시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불과 1시간 반 만에 비상 착륙, 입국, 호텔 체크인까지 완료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이었다면 최소한 3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46시간 동안 우리가 목격할 한국의 속도가 얼마나 충격적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침대에서 뒤척이다 포기했습니다. 시차와 흥분으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가보니 학생 몇 명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펠릭스와 한나, 막스가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선생님, 방금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새벽 4시인데 따뜻한 도시락을 파는 거 보셨어요? 믿기지 않아 직접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호텔 바로 건너편에 CU라는 편의점이 환하게 불을 켜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공간에 없는 게 없었어요. 도시락, 샌드위치, 김밥은 기본이고 라면을 즉석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밥 하나를 집어들자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는 겁니다. 데워드릴까요? 새벽 4시에 이런 서비스하니 전자레인지에 30초 따뜻한 김밥을 받아드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계산이 15초 만에 끝났어요. 바코드 스캔, 카드 터치, 영수증 출력까지. 한나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나가는데 3분 12초. 독일 슈퍼마켓에서는 계산만 10분 기다리는데 편의점 한쪽 구석에서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자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주문하더니 5분 후 택배 기사가 나타났어요. 새벽 4시에 택배를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쿠팡 로켓 배송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주문해도 아침에 받을 수 있다고요. 막스가 즉시 앱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라면 물류혁명이에요. 독일 아마존도 이길 배송이 최선인데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가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치킨 배달이라니. 레나가 경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피자 배달도 밤 10시면 끝나는데 여기는 24시간 배달이 되는 거예요. 호텔 로비에 돌아오니 나이트 매니저가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잠이 안 오시나 봐요. 커피 드릴까요? 2분 후 따뜻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인스턴트가 아니라 진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린 커피였어요. 새벽 시간 무료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아침 7시, 아침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뷔페였는데 종류가 100가지는 넘어 보였어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즉석 요리 코너에서 주문하면 1분 만에 계란 요리가 나왔어요. 오믈렛 주문부터 완성까지 정확히 58초. 펠릭스가 초시계로 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품질을 유지하면서 이런 속도는 불가능한데. 그때 한나가 발견한 것이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레스토랑 한쪽 벽면에 거대한 모니터가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주방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위생과 조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5명의 요리사가 완벽한 분업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명은 자르고, 한 명은 볶고, 한 명은 플레이팅. 마치 공장 생산 라인 같았지만 음식 퀄리티는 최상급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호텔 매니저가 찾아왔습니다. 태풍이 이틀 정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항공사에서 특별히 서울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관광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30분 후 관광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평범한 버스가 아니었어요.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USB 충전 포트가 모든 좌석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실시간 위치 추적 앱까지 제공했어요. 첫 목적지는 삼성 디지털시티였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한국의 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원에 도착하니 거대한 단지가 펼쳐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는데 걸린 시간 단 2분. 얼굴 인식과 동시에 출입증이 출력되었어요. 전시관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조립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한 대당 생산 시간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28초. 막스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8초면 하루에 3,000대, 한 달이면 9만 대. 이게 한 라인에서요? 더 충격적인 건 품질 검사였습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0.1초 만에 분량을 검출해내고 있었어요. 인간 검수자는 최종 확인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라인 설명이었습니다.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영상으로 공정을 설명했어요. 웨이퍼 하나가 완성되는데 3개월이 걸리지만 매일 10만 개의 칩이 생산된다고 했습니다. 펠릭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 인피니온도 이런 속도는 불가능해요.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5,0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는데 줄이 전혀 없었어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10개의 서로 다른 메뉴 코너, 각 코너마다 3개의 계산대. 판을 들고 음식을 담고 계산까지 2분 30초. 5,000명이 30분 안에 식사를 마치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새벽 배송의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거대한 창고에 들어서자 로봇들이 물건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포장만 담당했어요. 주문에서 포장 완료까지 평균 시간이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3분 27초. 물류센터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새벽 7시 전에 배송됩니다. 서울 전 지역,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가능해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배송 기사들이 밤새 일하는 건가요? 3교대입니다. 새벽조는 새벽 3시부터 시작해요. 대신 급여가 1.5배입니다. 독일에서는 야간 노동을 극도로 제한하는데 여기서는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직원들이 지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완벽한 분업과 자동화 덕분이었습니다. 물류센터를 나오면서 택배 트럭을 봤습니다. 한 트럭에 300개의 택배가 실려 있었고 기사님은 PDA로 최적 배송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몇 개나 배송하세요? 평균 250개예요. 한 집당 1분이면 충분해요. 250개를 250분에 4시간 만에 하루 배송을 끝낸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막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독일에서 배운 건 뭐였을까요? 정밀함, 품질? 한국은 그것도 있으면서 속도까지 가지고 있어요. 펠릭스도 인정했습니다. 메르세데스 공장에서 인턴 했을 때도 이런 속도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품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그날 밤 학생들과 호텔 라운지에 모여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나가 노트북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독일 아마존 당일 배송 확률 15%, 한국 쿠팡 새벽 배송 확률 99%, 독일 공장 자동화율 75%, 삼성 공장 자동화율 92%.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다음날 아침, 가이드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부산까지 KTX를 타보시겠어요? 한국의 고속철도입니다. 독일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독일 이체의 고속철도는 우리의 자부심이었거든요. 드디어 독일이 앞선 분야를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역사 안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 발권기 앞에 섰는데 화면에 독일어 옵션이 있었어요. 부산까지 19장의 단체 티켓을 구매하는데 걸린 시간 정확히 1분 45초. 신용카드 결제와 동시에 티켓이 출력되었습니다.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레나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저 표시 보세요.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분당 30m래요. 독일보다 1.5배 빠른데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KTX가 들어왔습니다. 유선형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펠릭스가 이체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은 프랑스 태제베 계열이네요. 하지만 뭔가 다른데 열차에 탑승하자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좌석 간격이 넓고 모든 좌석에 충전 포트와 테이블이 있었어요.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보니 시속 300km로 달리는 중에도 200mbps가 나왔습니다. 출발 시간이 되자 정확히 출발했습니다. 초 단위까지 정확했어요. 막스가 스마트폰 앱으로 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00,
150, 200, 250, 300, 305km.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펠릭스가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올려놓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전을 세어봤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시속 300km인데 진동이 거의 없어요. 독일 이체에도 빠르지만 이 정도 안정성은 없었습니다. 특히 커브를 돌 때도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틸팅 기술과 능동형 서스펜션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레일 정밀도가 밀리미터 단위로 관리됩니다. 대전을 지나며 창밖을 보는데 또 다른 KTX가 반대 방향으로 지나갔습니다. 상대 속도 시속 600km의 순간이었는데도 창문 진동 하나 없었어요. 동대구역을 지나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출발 1시간 40분, 240km를 평균 시속 150km로 달린 셈이었습니다. 정차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주행 속도는 더 빨랐죠. 부산역 도착, 정확히 2시간 28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420km를 이 시간에 주파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펠릭스가 계산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미넨이 580km인데 이체로 6시간 걸려요. 이 속도면 4시간이면 충분한데 부산역에서 나오자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해운대까지 지하철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부산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또 충격이었습니다. 경사각이 거의 45도에 가까운데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이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에스컬레이터 아니에요? 가이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부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특별히 빠르게 설계됐어요. 출퇴근 시간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죠.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전광판에 표시가 떴습니다. 1분 30초 후 도착. 정확히 그 시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한나가 감탄했어요. 초단위 정확성은 독일 지하철도 못하는데. 해운대에 도착해 해수욕장을 걸었습니다. 11월인데도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해변에서 또 놀라운 걸 목격했습니다. 한 커피숍에서 주문을 하는데 진동벨을 주지 않고 앱 알림을 보낸다고 했어요. 3분 후 정확히 알림이 왔습니다. 커피를 받으러 가니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네요. 점심은 해운대 시장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자 수십 개의 좌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좌판에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도 되고 모바일 간편 결제도 돼요. 현금 없어도 됩니다. 회센터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문하자마자 기본 반찬이 12가지나 나왔어요. 그리고 5분 후 신선한 회가 상에 올랐습니다. 막스가 시간을 쟀습니다. 주문해서 서빙까지 5분 12초. 이건 패스트푸드 수준인데 퀄리티는 최고급이에요. 생선을 즉석에서 손질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칼질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어요. 한 마리를 해체하는데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40년 경력이에요.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300마리는 손질해요. 속도와 정밀함, 둘 다 중요하죠. 식사를 마치고 부산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했어요. 내비 필요 없어요. 30년째 부산 택시입니다. 신호 대기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며 차선을 변경했고 막히지 않는 지름길로 달렸습니다. 부산역까지 예상 시간 25분이었는데 18분 만에 도착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학생들이 조용했습니다. 각자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느라 바빴죠. 한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 이체해가 자랑스러웠는데 KTX를 타보니 부끄러워요. 속도도 속도지만 안정성과 정시성, 서비스까지 모든 면에서 앞서 있어요. 펠릭스도 인정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해서 부산을 다녀온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이었다면 이틀 일정이었을 텐데.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막스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동한 거리가 900km예요. 그런데 실제 이동 시간은 5시간. 평균 시속 180km로 움직인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레나가 덧붙였습니다. 그것도 관광하면서요. 단순 이동이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이 속도를 낸 거예요. 그날 밤 학생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틀렸어요. 독일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미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년간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가르쳐왔는데 단 하루 만에 그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둘째 날 아침, 특별한 일정이 잡혔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견학이었어요.
독일 학생들에게는 민감한 일정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독일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KTX로 이동했습니다. 이제는 초고속 이동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2시간 만에 울산역 도착. 공장 입구에 도착하자 거대한 규모에 먼저 압도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5배라고 했어요.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홍보관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하루 생산량 6,000대, 연간 150만 대. 숫자를 듣고 펠릭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한 숫자예요. 폭스바겐 본사 공장도 하루 3,000대가 한계인데 직접 보시면 믿게 될 겁니다. 가이드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프레스 공장으로 먼저 이동했습니다. 5,000톤 프레스기가 철판을 찍어내고 있었어요. 한 번에 쾅! 도어 패널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사이클 타임 4초입니다. 4초. 독일 학생들이 스톱워치를 꺼냈어요. 정확히 4초마다 부품 하나가 나왔습니다. 15개를 1분에 생산하는 속도였어요. 품질은 어떻게 보장하죠? 한나가 물었습니다. 각 프레스마다 3차원 스캐너가 있어요. 0.01mm 오차도 감지합니다. 불량률 0.001% 이하예요. 차체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충격이 시작됐어요. 수백 대의 로봇이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로봇, 도장 로봇, 조립 로봇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했어요. 한 작업장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로봇 6대가 동시에 한 차체를 용접하고 있었어요. 불꽃이 튀는 동안 시간을 쟀습니다. 52초. 52초면 한 차체의 주요 용접이 끝나는 거예요? 네. 전체 공정은 3분입니다. 3분이면 차체 하나가 완성돼요. 막스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분의 하나면 시간당 20대. 하루 24시간 가동하면 정말 6,000대가 가능하네요. 다음은 도장 공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혁신을 목격했어요. 차체가 거대한 수조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왔습니다. 전착도장이라는 공정이었어요. 물에 담그는 시간 정확히 3분. 1초라도 오차가 있으면 품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초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독일 공장도 정밀하지만 이 정도 속도는 아니었습니다. 의장 공장, 즉 최종 조립 라인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 속도가 절묘했어요. 작업자가 부품을 조립하기에 딱 맞는 속도였습니다. 컨베이어 속도가 분당 4.5m입니다. 이 속도는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찾아낸 최저값이에요. 한 포인트를 자세히 봤습니다. 작업자가 대시보드를 조립하는데 정확히 45초. 다음 작업자가 시트를 장착하는데 50초. 모든 작업이 60초 이내에 끝났어요. 작업자 한 명이 하루에 같은 작업을 480번 반복해요. 그래서 완벽한 숙련도가 나오죠. 펠릭스가 작업자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익숙해요. 그리고 2시간마다 10분 휴식이 있어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작업대라 피로도도 적고요. 엔진 조립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엔진 하나가 조립되는 전 과정이 17분이었습니다. BMW 공장에서는 엔진 하나에 최소 1시간은 걸리는데 펠릭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대량 생산 라인이라 가능합니다. 같은 엔진을 하루에 5,000개 만들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죠. 품질 검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완성된 차가 나오면 즉시 테스트 드라이브를 했어요. 트랙을 3바퀴 도는데 5분. 그동안 87개 항목을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5분에 87개 항목을 어떻게 체크해요? 센서가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엔진음, 진동, 배기가스, 브레이크 반응 등 모든 게 실시간으로 분석돼요. 전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공장 전체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라인별 생산량, 불량률, 가동률이 초 단위로 업데이트됐습니다. 인공지능이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30초 안에 대응팀이 출동해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어느 정도예요? 초당 10TB를 처리합니다. 공장 전체에 10만 개의 센서가 있거든요. 물류 야적장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완성된 차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차들이 3시간 안에 모두 선적된다는 거였습니다. 저 배 한 척에 8,000대가 실립니다. 8시간이면 선적 완료예요. 차를 배에 싣는 걸 직접 봤습니다. 프로 드라이버들이 차를 몰고 배로 들어가는데 한 대당 30초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공장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현대차 엔지니어가 마지막 설명을 했어요. 현재 이 공장의 생산 효율은 97%입니다. 3%의 시간 손실은 대부분 부품 공급 지연 때문이에요.
내년에는 99%가 목표입니다. 막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공장도 자동화되어 있는데 왜 이런 속도 차이가 나는 거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97년 외환위기 때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자동화를 가속화했어요. 위기 때마다 더 빨라진 거죠. 펠릭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메르세데스도 포르쉐도 이 속도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동안 현대는 효율의 극한을 추구했네요. 공장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전시장을 둘렀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신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레나가 내부 인테리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품질이면 메르세데스 S클래스와 견줄 만한데 가격은 절반이에요. 그게 한국식 제조업의 핵심입니다. 같은 품질을 절반의 시간과 비용으로 만드는 것. 버스로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학생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펠릭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왜 폭스바겐이 위기를 겪는지. 우리는 너무 느렸어요. 한나도 동의했습니다. 17초에 한 대. 이 숫자를 독일에 가서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전통과 품질에 매달리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조선소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독일 학생들 중 일부는 조선업에 대해 잘 몰랐지만 곧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울산에서 거제도까지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거가대교를 건너며 보이는 바다 위에 거대한 구조물들이 떠 있었어요. 저게 다 배예요? 레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LNG 운반선입니다. 한 척에 3억 달러짜리예요.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자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100개를 합친 듯한 거대한 야드에 초대형 선박 수십 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안전교육을 받고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설계실이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3차원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박 한 척의 설계 도면이 10만 장입니다. 예전에는 2년 걸렸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6개월이면 완성해요. 화면에 선박 3차원 모델이 떴습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에 선박이 분해되고 조립되는 시뮬레이션이 진행됐어요. 막스가 물었습니다. 설계 오류는 어떻게 잡아내죠? AI가 실시간으로 검증해요. 파이프 하나가 잘못 연결되어도 즉시 감지합니다. 오류율 0.01% 이하예요. 야드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블록 건조 방식이었어요. 배를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레고처럼 블록을 만들어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한 블록이 3,000톤입니다. 이걸 크레인으로 들어서 조립해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10층 높이만한 블록이 공중에 떴어요. 저 크레인 능력이 3,600톤입니다. 세계 최대급이죠. 블록이 정확한 위치에 내려앉았습니다. 오차 범위 5mm, 3,000톤짜리를 5mm 정확도로 조립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펠릭스가 시간을 쟀습니다. 블록 하나 조립하는데 30분이네요. 하루에 20개 블록을 조립합니다. 300개 블록이면 배 한 척이 완성돼요. 즉, 15일이면 선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나가 계산을 했습니다. 15일에 선체 완성? 독일 조선소는 선체만 6개월 걸리는데 용접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백 명의 용접공이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숙련공은 분당 2m를 용접해요. 하루 8시간이면 960m. 한 척에 필요한 용접 길이가 300km인데 300명이 작업하면 며칠이면 끝나요. 자동 용접 로봇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로봇이 담당했어요. 레이저 스캐너로 위치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용접했습니다. 도장 공장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축구장만한 공간에서 선박 블록을 통째로 도장하고 있었어요. 특수 도료라 까다로워요. 온도 25도, 습도 50%를 정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도장 로봇이 분사하는 페인트 입자 크기까지 제어하고 있었어요. 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완벽한 도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LNG선 건조 현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특수선이었어요. 탱크 소재가 특수합금입니다. 용접 오차가 0.1mm만 나도 가스가 셀 수 있어요. 용접공이 작업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마치 외과의사 같았어요. 엑스레이로 용접 부위를 실시간 검사하며 작업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용접하는 길이가 10m예요. 느려 보여도 정확도가 99.99%입니다. 막스가 물었습니다. 이런 숙련공을 양성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최소 10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연봉이 1억 원이 넘어요.
의장품 설치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배 내부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파이프, 전선, 각종 장비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배 한 척에 파이프만 200km, 전선은 500km가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3차원 설계도에 따라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설치된다는 거였어요. 증강현실 안경을 쓰면 설치 위치가 정확히 표시돼요. 작업자가 AR 글래스를 쓰고 작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파이프를 들면 설치 위치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났어요. 테스트 현장이 압권이었습니다. 완성된 선박에 실제로 물을 채워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72시간 연속 테스트를 해요. 엔진, 항해 장비, 안전 시스템 등 3,000개 항목을 점검합니다. 레나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걸려요? LNG선 기준 설계 6개월, 건조 6개월, 총 1년이면 3억 달러짜리 배가 완성됩니다. 펠릭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 조선소는 같은 배를 3년은 잡아요. 어떻게 1년이 가능하죠? 24시간 3교대, 동시 병행 작업, 그리고 숙련공들의 노하우죠. 한국은 전 세계 LNG선의 80%를 건조해요. 마지막으로 미래조선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2년 내에 무인 화물선이 나올 겁니다. 위성으로 원격 조종하죠. 시뮬레이터에서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상 항해를 했는데 인공지능이 날씨와 해류를 분석해 최적 항로를 제시했어요. 조선소를 나오며 본 마지막 장면이 잊히지 않습니다. 완성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진수식을 하고 있었어요. 길이 400m, 2만 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거대한 배가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독일은 조선업을 포기했어요.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이런 속도와 규모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펠릭스도 인정했습니다. 6개월 만에 초대형 선박 완성이라. 이건 마법이 아니라 시스템의 극한이에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막스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세계 점유율 40%, 수주 잔량 세계 1위.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레나가 덧붙였습니다.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에요. 영하 163도를 견디는 정밀함도 있어요. 속도와 정밀의 완벽한 조화예요. 그날 저녁 학생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독일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다고 배웠는데 지금 진짜 혁명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이미 5.0을 실행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늦게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단지라고 했어요. 독일 학생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반도체는 대만 TSMC가 최고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평택에 도착하자 도시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논밭이었다는데 지금은 초연대식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 속도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놀라운데 반도체 공장까지 지었다고요? 삼성 캠퍼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의도 3배 크기라고 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얼굴 인식 3초, 소지품 검사 10초, 20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홍보관에서 먼저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하루 생산량, 웨이퍼 10만 장, 한 장당 칩 500개, 즉 하루 5천만 개의 칩이 생산된다는 계산이었어요. 막스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천만 개면 전 세계 스마트폰 하루 생산량보다 많은데요. 맞습니다. 삼성 평택 공장 하나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15%를 생산해요. 클린룸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완전 방진복을 입는 데만 10분이 걸렸어요. 먼지 한 톨도 용납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에어 샤워를 통과하고 들어간 클린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축구장 6개 크기의 공간에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클래스 1 클린룸입니다. 1세제곱피트당 먼지 1개 이하예요. 수술실보다 만배 깨끗해요. 천장에 매달린 자동 운송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웨이퍼를 담은 팟이 레일을 따라 초속 4m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가 지구 한 바퀴예요. 3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공정을 거칩니다. 한나가 물었습니다. 사람은 뭘 하나요? 모니터링과 이상 상황 대응이에요. 장비 하나당 엔지니어 0.1명, 즉 장비 10대를 한 명이 관리해요. 포토 공정을 지켜봤습니다.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작업이었어요.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작동하는 걸 모니터로 봤습니다. 7나노 공정입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만분의 1이에요. 이 정밀도로 초당 100장을 처리해요. 펠릭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독일 인피니온은 28나노가 최선인데 7나노를 양산한다고요? 이미 5나노도 양산 중이고 3나노 개발이 끝났어요. 애칭 공정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플라즈마로 웨이퍼를 깎는 작업이었어요. 정밀도가 옹스트롬 단위라고 했습니다. 원자 하나 크기 수준이었죠. 한 공정이 3분입니다. 하지만 전체 공정이 700개라서 완성까지 3개월이 걸려요. 레나가 물었습니다. 3개월이나 걸리는데 어떻게 하루 10만 장을 생산하죠? 매일 새로운 웨이퍼가 투입되고 매일 완성품이 나와요. 파이프라인 방식이죠. 검사 공정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자현미경이 칩을 스캔하고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분량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초당 100만 개 트랜지스터를 검사해요. 분량률 목표는 ppb, 즉 10억분의 1입니다. 막스가 노트에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고 있네요. 버닌 테스트 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완성된 칩을 고온에서 작동시켜 분량을 걸러내는 곳이었어요. 섭씨 125도에서 48시간 테스트예요. 10년 사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거죠. 수율 관리실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 수율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97.3%. 97%면 100개 중 3개만 분량이라는 건데 이게 가능해요? 한나가 놀라워했습니다.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으로 계속 개선해요. 매일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패키징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웨이퍼를 잘라 개별 칩으로 만드는 곳이었어요. 다이아몬드 날로 자르는데 정확도가 마이크로미터 단위였습니다. 1시간에 5만 개를 자르고 패키징해요. 불량률 0.01% 이하. 물류 자동화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완성된 제품이 자동으로 분류되어 전 세계로 배송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주문에서 출하까지 3시간, 인천공항까지 2시간, 5시간이면 전 세계 어디든 배송 시작이에요. 연구소 구역도 잠시 둘러봤습니다. 10,000명의 연구원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하루 특허 출원이 50개예요. 연간 18,000개. 세계 1위입니다. 펠릭스가 물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개발하면 경쟁자들이 어떻게 따라오죠? 따라올 수 없어요. 설비 투자만 연간 50조 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가 마지막 설명을 했어요. 반도체는 속도 싸움입니다. 1년 늦으면 시장을 잃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기는 거죠. 우리는 밤낮 없이 달립니다. 한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도 기술력은 있는데 왜 반도체는 못하죠? 결단력과 투자 속도의 차이예요. 독일이 회의하는 동안 한국은 공장을 짓습니다. 평택을 떠나며 막스가 정리를 했습니다. 설비 투자 50조 원, 연구원 10,000명, 특허년 18,000개. 이건 국가 수준의 프로젝트예요. 레나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 하고 있어요. 정부 지원 없이. 이게 한국 속도의 비밀 같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펠릭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깨달았어요. 한국은 미래를 현재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를 지키려 하고요. 저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독일 기술의 우위가 환상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녁 5시 30분, 가이드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진짜 서울의 속도를 보고 싶으시면 강남역 퇴근 시간을 경험해보세요. 독일 학생들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베를린이나 미넨의 러시아어도 복잡하긴 하지만 서울은 차원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도착한 순간 모두가 압도당했습니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마다 끝없는 인파가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막스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는 광경이에요. 놀라운 건 이 많은 사람들이 충돌 없이 흘러간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모두가 자기 동선을 정확히 알고 움직였어요. 10초 동안 세어봤는데 제 앞을 100명이 지나갔어요. 분당 600명이 이 통로를 지나가는 거예요. 한나가 경악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문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타고 있는데 모두 우측에 가지런히 서 있었어요. 왼쪽은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 완벽하게 비워뒀습니다. 독일에서도 우측 통행 원칙은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는 건 본 적이 없어요. 펠릭스가 감탄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스크린도어 앞에 사람들이 두 줄로 정확히 서 있었어요. 바닥에 표시된 선을 따라 완벽한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전광판에 1분 30초 후 도착 표시가 떴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에 열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이 먼저, 그 다음 타는 사람. 마치 안무를 맞춘 것 같았습니다. 300명이 타고 내리는데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레나가 스톱워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열차 안도 놀라웠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지만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독일 지하철도 조용하긴 하지만 이 정도 밀도에서 이런 정숙은 불가능해요.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수백 명이 타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전혀 없었어요. 2분 간격 운행이 칼같이 지켜졌습니다. 신논현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을 체험했습니다. 환승 통로가 500m나 됐지만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환승 시간 3분 27초, 500m를 이동했는데 4분이 안 걸렸어요. 막스가 기록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강남역 교차로를 봤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90초 동안 8차선 도로를 완전히 점령하네요. 그리고 다시 차량이 지나가고 이 리듬이 24시간 반복되는 거예요. 지하 상가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미로 같은 상가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든 사람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찾아간다는 거였습니다. 출구만 30개가 넘는데 다들 어떻게 아는 거죠? 안내 표지판을 자세히 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10m마다 방향 표시가 있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실내 내비게이션이 가능했어요. 한 스마트폰 수리점에 들어갔습니다. 액정 파손 수리를 의뢰하는 손님이 있었는데 믿기 어려운 속도로 처리됐어요. 접수 1분, 수리 5분, 결제 30초, 총 6분 30초에 끝났어요. 한나가 시간을 재며 놀라워했습니다. 수리 기사님에게 물어보니 하루 평균 80대를 수리한다고 했습니다. 한 대당 평균 6분이면 충분하다고요. 저녁 식사를 위해 한 김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주방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명이 완벽한 분업으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재료 준비 30초, 김밥 말기 1분, 썰기 30초, 포장 30초, 정확히 2분 30초예요. 펠릭스가 감탄했습니다. 피크타임에 시간당 100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손님 회전율도 놀라웠어요. 평균 식사 시간 15분, 테이블당 시간당 4팀. 독일 레스토랑은 2시간이 기본인데 여기는 15분이라니? 카페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주문 시스템이 충격적이었어요. 키오스크 6대, 카운터 2개, 모바일 주문까지 동시 처리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주문부터 수령까지 1분 50초, 30명이 대기 중인데도 이 속도예요. 바리스타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25초, 스티밍 15초, 음료 완성까지 총 50초, 동시에 3잔씩 만들어냈어요. 은행 업무도 체험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영업 중이었어요. 자동화 기기 20대가 있어서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좌 조회, 이체, 출금까지 2분이면 끝나네요. 독일은 창구에서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레나가 비교했습니다. 편의점 물류 시스템도 목격했습니다. 저녁 7시 편의점에 물건을 채우는 직원을 봤는데 놀라운 속도였어요. 박스 개봉부터 진열까지 1분에 30개 제품을 처리해요. 200개 박스를 30분에 끝내는 거죠. 저녁 8시 배달의 민족 앱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반경 3km 안에 뜨는 음식점이 500개가 넘었어요. 치킨을 주문하고 시간을 쟀습니다. 주문 확인 1분, 조리 시작 알림 3분, 배달 출발 15분, 도착 28분. 28분 만에 뜨거운 치킨이 도착했어요. 독일이면 피자도 1시간은 걸리는데 배달 기사님과 잠깐 대화했습니다. 오토바이 내비게이션으로 최적 경로를 찾고 신호 대기 시간까지 계산한다고 했어요. 하루 50건을 배달하면 월 400만 원을 번다고 했습니다. 밤 9시 노래방을 체험했습니다. 태블릿으로 곡을 선택하니 0.5초 만에 반주가 시작됐어요. 20만 곡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 노래방은 책으로 곡을 찾고 번호를 입력하는데 여기는 음성 검색도 되네요. 막스가 놀라워했습니다. 밤 10시 여전히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옷가게들도 영업 중이었고 식당들은 손님으로 가득했어요. 독일은 저녁 8시면 대부분 문을 닫는데 서울은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네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펠릭스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만으로도 논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역 하나가 어떻게 이런 속도를 소화하는지. 운전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서울의 일상이에요.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죠.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속도가 일상이 되고 그것이 다시 경쟁력이 된 도시. 그게 서울이었습니다. 둘째 날 밤, 특별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밤 11시 55분, 쿠팡 앱으로 다양한 물건을 주문했어요. 생수, 과일, 세제, 심지어 노트북 액세서리까지. 새벽 7시 전 도착 보장이라고 써 있는데 정말일까요? 한나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새벽 3시,
쿠팡 물류센터 견학을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메가 물류센터였어요. 새벽인데도 주차장에는 수백 대의 배송 차량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축구장 40개 크기였어요. 유럽 최대 물류센터인 아마존 독일 창고보다 2배는 커 보여요. 막스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부터 충격이었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선반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재고, 보유량이 1000만 개예요. 서울 시민 전체가 하루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자동화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키바 로봇 800대가 선반을 통째로 들어 운반하고 있었어요. 충돌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로봇 한 대가 시간당 300개 물건을 운반해요. 800대면 시간당 24만 개를 처리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로봇끼리 통신하며 0.1초 단위로 경로를 조정했어요. 피킹 스테이션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캔하고 박스에 넣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 8초. 한 사람이 시간당 450개를 처리해요. 8시간 일하면 3600개죠. 펠릭스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스캔을 3번 하는 트리플 체크 시스템으로 오류율이 0.01% 미만이었어요. 독일 물류센터는 오류율이 2%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포장 구역이 압권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물건 크기를 계산해 최적 박스를 선택했어요. 테이프 길이까지 자동으로 조절됐습니다. 포장 시간 평균 12초. 완충제도 정확한 양만 자동 투입되어 분류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스캔 한 번으로 전국 3000개 구역 중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으로 길을 바꿔가며 분류했습니다. 새벽 4시 상차 구역을 봤습니다. 수백 대의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는데 한 트럭당 평균 10분이면 완료됐어요. 트럭 한 대에 300개 박스, 10분에 상차 완료라. 독일이면 1시간은 걸릴 텐데. 레나가 감탄했습니다. 한 배송 기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새벽 4시 30분 출발해서 7시까지 다 배송해야 해요. 150개 물건을 2시간 30분 안에요. 그게 가능해요? 아파트 무인함이 있어서 가능해요. 한 아파트에서 30개씩 10분이면 끝나요. 새벽 5시 물류센터 관제실을 방문했습니다. 전국 물류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현재 전국에서 3만 명이 배송 중이에요. 300만 개 물건이 움직이고 있죠. 인공지능이 교통 상황을 분석해 배송 경로를 실시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예상 지연이 발생하면 다른 기사에게 자동으로 재배송됐어요. 새벽 6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시 42분 첫 번째 알림이 왔어요. 배송 완료. 로비로 내려가니 우리가 주문한 물건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생수, 과일, 세제, 노트북 액세서리까지 모두. 주문한 지 정확히 6시간 47분 만이에요. 새벽에 주문해서 아침에 봤다니 막스가 박스를 열어보며 경악했습니다. 과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신선도가 완벽했어요. 충격 방지 포장도 훌륭했습니다. 독일에서 온라인으로 과일을 주문하면 3일은 걸리고 신선도도 떨어지는데 아침 식사를 하며 물류센터 매니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기다리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일하는 거죠. 한나가 노트북을 열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물류센터 처리 능력 1일 200만 개. 평균 처리 시간 3시간. 배송 완료까지 7시간. 이 숫자들이 믿기지 않아요. 펠릭스가 덧붙였습니다. 독일 DHL도 세계적인 물류 회사지만 이런 속도는 상상도 못해요. 한국이 물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날 오후 또 다른 배송 서비스를 체험했습니다. 마켓컬리라는 신선식품 전문 배송이었어요. 밤 11시 이전 주문하면 아침 7시 전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샐러드용 야채와 해산물을 주문했어요. 다음날 아침 6시 30분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야채는 이슬이 맺힐 정도로 신선했고 해산물은 얼음팩에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수확한 지 12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레나가 상추를 만져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배송 기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산지에서 밤에 수확해서 새벽에 포장, 바로 배송이에요. 콜드체인이 한 번도 끊기지 않죠. 이런 시스템이 일상이 된 나라, 독일 학생들에게 한국은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한국의 배달 문화를 집중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다양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아침 8시, 배달의 민족 앱을 켰습니다. 아침 식사 배달이 가능한 곳이 200개나 떴어요. 아침부터 배달이 된다고요? 독일은 점심부터 겨우 시작하는데 한나가 놀라워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22분 만에 도착. 토스트는 여전히 바삭하고 커피는 뜨거웠어요. 배달 기사님의 가방을 봤더니 특수 제작된 보온백이었습니다. 칸이 나뉘어 있어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분리 보관할 수 있었어요. 오전 10시, 실험을 위해 4곳에서 동시에 주문을 했습니다. 중국집, 치킨, 피자, 분식집. 가장 먼저 도착한 건 분식집 떡볶이였습니다. 18분. 그 다음 중국집 짜장면 24분, 치킨 27분, 피자 31분. 모두 40분 안에 도착했어요. 그것도 따뜻한 상태로. 막스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집 배달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짜장면이 불지 않도록 면과 소스가 분리되어 왔어요. 먹기 직전에 비벼 먹으니 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밀집 지역인 여의도로 이동했습니다. 점심시간 배달 전쟁을 목격하기 위해서였죠. 한 오피스 빌딩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50대가 동시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 빌딩 하나에서 시간당 500개 주문이 나와요. 지나가던 배달 기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은 배달 기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혼잡하지 않았어요. 층별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배정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도시락 전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주방을 볼 수 있었는데 10명의 조리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2시간 동안 300개를 만들어요. 4분에 10개 꼴이죠.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미리 준비된 밥과 반찬을 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15초 안에 도시락 하나가 완성됐어요. 오후 3시, 카페 배달을 체험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디저트를 주문했는데 15분 만에 도착했어요. 얼음이 거의 녹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레나가 컵을 들여다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배달 기사님의 오토바이를 봤더니 특수 제작된 음료 홀더가 있었어요. 충격 흡수 장치까지 달려 있어서 음료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삼겹살 배달을 주문했습니다. 고기와 함께 상추, 쌈장, 마늘, 고추까지 모든 게 왔어요. 심지어 일회용 불판까지. 집에서 고깃집 경험을 그대로 할 수 있네요. 펠릭스가 감탄했습니다. 밤 9시, 야식 배달의 진수를 경험했습니다. 족발을 주문했는데 포장이 예술이었어요. 족발은 먹기 좋게 잘려 있었고 상추와 쌈장, 새우젓, 마늘, 고추가 각각 소분되어 있었습니다. 비닐장갑까지 들어 있었어요. 독일에서 슈바인스 학세 배달시키면 고기만 덩그러니 오는데 한나가 비교했습니다. 배달 앱의 리뷰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별점과 사진 리뷰가 수백 개씩 달려 있었어요. 가게 선택이 쉬웠습니다. 리뷰 보고 주문하니까 실패가 없네요. 다들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새벽 12시, 마지막 실험을 했습니다. 24시간 배달이 정말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치킨을 주문했어요. 35분 후 도착. 새벽인데도 갓 튀긴 치킨이 왔습니다. 새벽에도 주방이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충격이에요. 막스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배달 기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배달료가 더 비싸지만 주문이 꽤 많다고 했어요. 주로 야근하는 직장인들이나 K많은 젊은이들이 주문한다고.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열심히 하면 500만 원은 벌어요. 독일 돈으로 3,500유로 정도? 펠릭스가 계산했습니다. 독일 대졸 초봉이랑 비슷한데 배달로 이 정도를 번다고요? 다음날 아침 배달 문화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24시간 배달 가능, 평균 배달 시간 30분, 메뉴 선택 무제한, 리뷰 시스템 완비. 이게 한국의 일상이라니. 레나가 노트북에 정리했습니다. 한나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배달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 혁명이죠. 집이 곧 레스토랑이 되는 거예요. 펠릭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배달 음식이 그리울 것 같아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세계 최고예요. 셋째 날 오후, 한국의 IT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강국이라는 명성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길거리에서 오지 속도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하니 다운로드 속도가 2.3GBps가 나왔어요. 이게 실화예요? 독일 오지는 좋아야 100Mbps인데 막스가 여러 번 다시 측정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하철에서도 똑같은 속도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터널 속을 달리는 중에도 끊김이 전혀 없었어요. 지하 6층 깊이에서도 오지가 터지네요. 독일 지하철은 3G도 안 터지는 곳이 많은데 은행 업무를 모바일로 처리해봤습니다. 한나가 한국은행 앱을 설치하고 계좌를 개설했는데 걸린 시간이 단 3분이었어요. 여권 사진 찍고 정보 입력하고 끝. 독일은 은행 가서 2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송금도 테스트했습니다. 계좌번호만 입력하니 즉시 이체됐어요. 수수료는 무료였습니다. 실시간 이체의 수수료 무료라. 독일은 다음날 도착에 5유로 수수료인데 펠릭스가 비교했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체험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니 상상 이상이었어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소득증명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레나가 화면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해봤습니다. 졸업증명서를 신청하니 30초 만에 PDF로 발급됐어요. 전자 서명이 되어 있어서 공식 문서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아직도 관공서 가서 줄 서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완전 디지털화 됐네요. 병원 예약 시스템도 충격이었습니다. 앱으로 병원을 검색하고 의사를 선택하고 시간을 예약하는데 1분이면 충분했어요. 대기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독일은 전화로 예약하고 2주는 기다려야 하는데 온라인 쇼핑의 혁신도 경험했습니다. AR 기능으로 가구를 방에 가상 배치해보고 AI가 사이즈를 추천해줬어요. 옷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어요. 정확도가 95%래요. 한나가 여러 벌을 가상으로 입어봤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더 놀라웠습니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택지가 다양했어요. 편의점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갖다 대니 0.5초 만에 결제 완료. 영수증도 자동으로 앱에 저장됐어요. 지갑이 필요 없네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해요. 막스가 감탄했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한 장의 카드로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환승 할인도 자동 적용됐습니다. 베를린은 구간별로 다른 티켓을 사야 하는데 여기는 카드 하나로 전국이 가능하다니 주차 시스템도 스마트했습니다. 번호판 인식으로 자동 정산되고 앱으로 주차 위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주차한 위치를 카메라가 기억해서 앱으로 안내해줘요. 더 이상 주차한 곳을 잊어버릴 일이 없네요. 레나가 테스트해봤습니다. 스마트홈 기술도 체험했습니다. 한전시장에서 IoT 기술을 봤는데 음성으로 모든 가전을 제어할 수 있었어요. 불 켜줘, 에어컨 틀어줘, TV 채널 바꿔줘. 모든 게 음성 명령으로 가능해요. 공공 와이파이도 놀라웠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원, 도서관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됐어요. 속도도 100mbps 이상이었습니다. 독일은 공공 와이파이가 있어도 느리고 자주 끊기는데 블록체인 기술 적용도 받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블록체인으로 관리되어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종이 졸업장이 필요 없어요. QR코드만 있으면 진위 확인이 가능하죠. 인공지능 서비스도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AI가 취향을 분석해 메뉴를 추천해줬어요. 이전 주문 내역과 리뷰를 분석해서 좋아할 만한 메뉴를 추천해줘요. 정확도가 80%가 넘는데요. 저녁엔 e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5,000명이 입장한 가운데 프로게임 경기가 열리고 있었어요. 게임이 스포츠가 됐어요. 상금이 10억 원이 넘는데요. 펠릭스가 경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기장의 기술도 놀라웠습니다. 관객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선수 시점 화면을 볼 수 있었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도 제공됐어요.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지 속도 세계 1위, 전자정부 1위, 인터넷 보급률 1위, 모바일 결제 이용률 1위,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최고예요. 막스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나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 자체가 디지털화된 거죠. 레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이미 5.0을 살고 있었어요. 펠릭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건 미래예요. 10년 후 독일이 도달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 수준이에요. 마침내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48시간이 지나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도쿄행 항공편이 재개됐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아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벌써 떠나야 한다니 믿기지 않아요. 한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출국 수속 과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어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하니 즉시 예약 정보가 떴고 좌석 선택까지 30초 만에 완료됐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면 줄만 20분은 서야 하는데 펠릭스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화물 위탁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고 태그를 붙이는데 1분, 19명 전원의 수화물 처리가 10분 만에 끝났어요. 보안 검색대로 이동했습니다. 최신 CT 스캐너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노트북이나 액체류를 꺼낼 필요가 없었어요. 가방을 그대로 통과시켜도 내용물이 다 보이네요. 이 기술 독일에는 아직 없는데? 막스가 놀라워했습니다. 한 사람당 통과 시간 15초. 보안 요원도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독일 공항의 엄격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출국 심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자동 출국 심사대가 20개나 설치되어 있었어요. 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얼굴 인식 3초, 지문 확인 2초, 게이트 오픈 2초, 총 7초 만에 출국 심사가 끝났어요. 레나가 측정했습니다. 면세 구역에 들어서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브랜드 매장이 수백 개, 면적도 어마어마했어요. 인천공항 면세점이 세계 1위 매출이래요.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모바일 면세점 앱도 있었습니다. 미리 주문하고 게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쇼핑 시간을 아끼고 싶으면 앱으로, 구경하고 싶으면 직접, 선택지가 다양해요. 한나가 앱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라운지도 체험했습니다. 프라이어리티 패스로 들어갔는데 시설이 호텔 수준이었어요. 샤워실, 수면실, 심지어 찜질방까지 있었습니다. 장거리 비행 전에 찜질방에서 피로를 풀 수 있다니 펠릭스가 감탄했습니다. 로봇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며 길을 알려주고 청소 로봇이 바닥을 깨끗이 유지하고 있었어요. 게이트 D14까지 가는 길을 알려줘. 막스가 로봇에게 물으니 화면에 지도가 뜨며 음성으로 안내했습니다. 심지어 예상 소요 시간까지 알려줬어요. 환승 구역도 둘러봤습니다. 환승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있었어요. 환승 전용 보안 검색대, 빠른 이동을 위한 전동차, 환승 호텔까지. 환승 시간이 길면 무료로 시티 투어도 제공한대요. 공항이 아니라 관광지 같아요. 문화 공연장도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공연이 무료로 열리고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문화 체험까지 가능하다니 정말 모든 걸 갖춘 공항이네요. 레나가 공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게이트로 이동하는 길에 또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있었는데 운전자가 없었어요. 완전 자율주행이었습니다. 무인 전동차가 정확히 시간표대로 운행해요. 2분 간격이래요.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느끼고 싶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문하고 2분 만에 커피가 나왔어요. 마지막까지 한국의 속도를 경험한 거죠. 비행기 탑승 직전 펠릭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48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요? 한 달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나가 덧붙였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느리게 느껴질 것 같아요. 한국의 속도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막스가 공항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공항 하나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알 수 있어요.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레나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꼭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엔 관광이 아니라 공부하러요. 게이트를 통과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의 화려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펠릭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독일이 정말 선진국일까요? 한국을 보고 나니 우리가 뒤처진 것 같아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독일의 우수성이 48시간 만에 무너진 기분이었으니까요. 미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과의 차이가 즉시 느껴졌어요. 입국 심사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진행 속도도 느렸습니다. 30분째 줄 서 있는데 아직 반도 못 왔어요. 막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데도 45분이 걸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기 시작한 게 비행기 도착 30분 후였어요. 인천공항은 8분이었는데 한나가 비교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다음날 긴급 전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의 경험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학생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제목이 화면에 떴어요. 한국,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 펠릭스가 첫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우리는 미래를 봤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17초마다 차가 나오고 새벽 배송이 일상이며 오지 속도가 독일의 50배인 나라를요.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이어받았습니다. 24시간 사회, 30분 배달, 초 단위 지하철. 한국은 속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품질도 최고였어요. 막스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1일 생산량 5천만 개, 조선소, LNG선 건조 기간 6개월, 물류센터, 처리 능력 시간당 24만 개. 이 숫자들이 현실입니다. 레나가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정밀함만 추구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정밀함과 속도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경쟁력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이 손을 들었어요. 정말 사실인가요? 과장된 건 없나요? 학생들이 찍어온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이 표시된 증거들이었죠.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할 때입니다. 일주일 후 지역 신문 주드도이체 차이퉁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학생들의 경험이 입소문을 타고 퍼진 거예요. 한 달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국영방송 체대F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독일 학생들이 본 한국의 속도라는 제목으로 2시간짜리 특집을 제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 15%, 독일 전역이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바이에른 주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산업 시찰단을 파견하겠다고. 주지사가 직접 이끄는 대규모 시찰단이었어요. 3개월 후 학생들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펠릭스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기계공학을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한나는 삼성전자 유럽법인 인턴십에 합격했습니다. 한국 기업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다고 했죠. 막스는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레나는 현대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의 역동적인 디자인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미넨 공항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셀프 체크인 시스템을 확대하고 보안 검색대를 현대화했어요.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MW는 한국식 생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폭스바겐은 한국 배터리 회사와 합작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최근 저는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8시간 한국이 독일에게 가르쳐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출판사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놀라운 소식도 왔습니다. 우리 학교가 한국 고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기 위해 협의 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매년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독일 교육계에서는 한국을 배우자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과 창의성 교육 분야에서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한국 사례를 자주 언급합니다. 학생들에게 말하죠. 세계는 넓고 배울 것은 많다. 우리가 최고라는 자만은 발전을 가로막는다. 한국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줬다. 독일 산업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스마트 공장 구축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고, 보쉬는 한국 스타트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최근 독일 경제부 장관이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속도와 효율성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안다. 학생들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펠릭스는 서울대 합격 소식을 전해왔고, 한나는 삼성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막스는 한국어 능력시험 3급을 통과했고, 레나는 현대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이제 독일에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나라, 배워야 할 나라가 됐어요. 저도 내년 여름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학생들과 함께 2주간의 심화 연수를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속도와 품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둘 다 가능하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 지금까지 독일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48시간의 한국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밀함과 품질의 대명사 독일. 그들이 한국의 속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7초에 한 대씩 나오는 자동차, 6개월 만에 완성되는 초대형 선박. 새벽에 주문해도 아침에 도착하는 택배.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죠. 이 이야기가 단순한 자부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독일 학생들이 한국에서 배웠듯 우리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속도에만 치중하다 놓치는 건 없는지, 효율만 추구하다 잃는 가치는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른 나라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한국을 배우려 하듯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서의 책임감을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독일에 있는 한국인들 또는 독일 친구가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세계의 내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자부심을 갖고 나아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